예, 그 13주차 공부를 합시다. 13주차 주제는 이제 교재 밖에 13주 14, 15주는 교재 밖에서 같이 검토해 볼 만한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그 13주차는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지만 자료 제목이 연애관의 탈낭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제로 목소리가 목이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연애소설에 나타난 연애관의 비교 연구 굉장히 흥미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국은 소설이 현실을 상당할 정도로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박수연 선생이 쓴 그 논문입니다. 상당히 자료가 좋아서 같이 검토합니다. 이 13주차에. 그런데 그 목차를 보면 크게 4편, 그러니까 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연애소설이 굉장히 많겠죠. 70, 80, 90, 2000, 한 40년. 근데 이제 그 각 한 편씩을 이제 선정을 한 거예요. 이 박수현 선생이. 그래서 이게 이제 국문 초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논문에서 그 요약하는 거예요. 국문으로. 이 논문의 형식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뒤에는 이제 영문 초록. 그러니까 이 국문 초록을 요약한 것을 또 영어로 이렇게 또 달아놓도록 돼 있어요. 나도 맨날 논문 쓰는데 영문 초록 도대체 누가 이게 한국 학문 시장에 그 아주 잘못된 풍토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문 초록을 내가 영어를 뭘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이 국문 초록을 영어로 번역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서투르게 하는 것이죠. 구글 번역기를 좀 빌려서. 근데 누가 그거 본다고 그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연구 논문들을 무슨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고 그 뒤에 영문 초록을 달아 놓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평가를 하고. 자, 다른 이야기를 했고, 자, 그 일단 초록이 요약본이니까 그 이 전체 글의 33페이지나 되는 이제 논문의 요약본이니까 일단 이제 봅시다. 하여튼 그 13주차는 이게 이제 1차, 2차, 3차 시 전체에 제공되는 그 수업 자료입니다. 이제 강의만 1, 2, 3차 시 나눠서 할 거예요. 이 논문은 그러니까 이 글은 지난 40년간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40년간 연애소설의 연애관을 비교하면서 연애관의 변화 양상을 탐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형광펜 해놓은 것만 간략하게 봅시다. 그쪽 본문 넘어가서 이제 상세하게 볼 거니까. 지난 40년간 연애소설에서 연애는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관념에서 점차 구체적이고 체험되고 탐구되는 실체로 변모했다. 그래서 연애관은 탈낭만화의 경로를 밟아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만, 그 연애 그러면 낭만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낭만성을 벗어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40년 동안의 그 한국의 연애 소설 중에서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한 편씩 고른 거예요. 이 박수현 선생이 70년대 연애 소설에서는 조혜일의 겨울 여자를 이제 그 대상으로 했네요. 분석의 대상으로. 조혜일은 겨울 여자에서 전형적인 남성 판타지를 여성 인물에 투사하더라. 근데 판타지는 남성을 배려하는 여자, 성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여자, 성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자신의 성욕은 말소한 여자, 결혼을 요구하지 않는 여자의 형태. 그러니까 완전 이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들으면 막 욕 나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 남성 판타지
예, 남성 판타지예요. 이런 여성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여성은 또 아니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우리 지금 2020년도에 그런 어떤 그 성인지 감수성 어쨌든 뭐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자, 80년대 이문열은 레트 연가. 그러니까 이 각각 엄청난 그 당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예요. 이문열의 레트 연가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그러니까 이 70년대 조혜일의 겨울 여자도 영화로 만들어졌고, 이문열의 레트 연가도 그랬어요. 레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죠. 레테, 그 강, 망각의 강 건너면 이제 다 기억에 소실된다고 하는 거. 자, 이문열은 레트 연가에서 도덕적 사랑을 설파해. 이문열은 이제 영남, 보수의 어떤 그 유림의 후예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요즘 말로 보면 완전 꼰대죠. 하여튼 근데 이제 이문열은 그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항상 그렇듯이 서론은 좀 길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문열은 이를테면 아버지가 그 공산주의자에서 올북했어요. 6.25 전쟁 때. 그래서 이제 이문열은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는 이제 반공주의 국가였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연좌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문열은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로 올북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문열의 그 소설을 보면 그 청소년기 얼마나 방황했는가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이제 학교도 그만 때려치우고 뭐 자살하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검정고시 봐가지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가죠. 국어교육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가면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국어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7, 80년대는 그게 안 돼요. 왜 아버지가 올복했기 때문에 연좌제 때문에 뭐 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교사라든가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기업에서도 이를테면 소위 말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문열은 엄청나게 이제 그래서 학교도 그만둬요. 대학도 그걸 아니까 뭘 하느냐 이문열이 생각하기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런 그 반공주의 이데올로기가 그런 억압적인 사회에서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 노릇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소설가가 되는 것은 제한이 없으니까 소설가가 되자 하고 날마다 아주 수십 권씩의 동서양의 고전들을 밤새워서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문열의 문장은 굉장히 지적인 문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상당히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고 이제 소설을 쓰지 못하기는 하지만 이문열의 초기 작품들은 엄청난 지적인 그런 교양 문학의 어떤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전범을 보여주고 있어. 그다음에 이문열애가 번역한 그 삼국지 10권짜리도 엄청난 베스트셀러 나도 있어요. 10권짜리 이문열 소설 굉장히 나도 많이 봤어요. 자, 하여튼 이문열은 레트 연가에서 도덕적인 사랑, 보수파답게 도덕적인 사랑을 설파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선택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어떤 가부장적인 남성상의 바탕을 둔 그런 소설로 페미니스트들을 비난해 가지고 그 이후로 소설을 못 씁니다. 이문열은. 어쨌든 네트 연가에서 도덕적 사랑을 설파하는데 도덕적 사랑은 정신성을 지고한 가치로 여기고 자아의 성장을 중시하며 성적 엄결성과 친연성을 가지는 면에서 낭만적 사랑의 전형적 양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낭만적 사랑은 가부장제의 보수성과도 연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테면 이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소설 무정을 썼던 춘원 이광수 역시 이제 그 연애에 대한 연애 소설을 많이 썼죠. 연애가 이제 근대 계몽의 매우 중요한 서사로 본 거예요. 이광수는. 근데 이광수도 그 연애를 강조하지만 사랑을 이렇게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으로 딱 이번법으로 나눠요. 사랑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육체만 탐하는 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정신은 무슨 우리가 그뭐 수도사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의 어떤 조화, 균형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광수 같은 경우도 정신적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야 되겠죠. 안 해야 되겠죠. 이문열도 어쨌든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중요 소설 각각을 대표할 만한 네 편의 소설을 뽑아서 연애관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이제 탐구한 박수현 선생의 논문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90년대에는 뭘까요? 90년대 은희경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90년대 9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여성 작가들이 90년대 중후반에 대거 등장했어요. 90년대 은희경, 그다음에 신경숙, 이런 사람이 대표적이죠. 은희경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에서 사랑은 간파되고 파헤쳐진 것으로, 그러니까 연애의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사회적 풍토, 그러니까 훨씬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보다 자유로워진 성문화에서 연애 체험이 활성화되자 연애에 대해서 오히려 환멸, 그다음에 냉철한 분석, 그러니까 낭만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회의하는 그런. 그 다음에 2000년대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 이거 다 영화가 됐던 거네. 아내가 결혼했다. 참. 아니, 아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혹시 이 소설 여러분 읽어봤는지 모르겠네. 영화도 나와 있는데, 사랑에 관한 낭만적 꿈을 완전히 폐기해요. 낭만적 사랑은 분석의 대상으로서 상대화되고 연애에 탈낭만하는 은희경 소설에 비해 더욱 극단적으로 수행되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이 소설은 그러니까 그 아내가 결혼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나와 결혼한 아내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중 생활을 하는 거야. 다른 좋은 사람과 또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자, 이제 이런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 소설에서 자유로워진 성문화에 따르는 남성의 불안. 남성의 불안. 그러니까 이 아내를 놓치기 싫으니까, 아내가 나하고 결혼한 상태인데 또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 이런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것을 이제 뿌리치거나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이런. 그러니까 자유로워진 성문화에 따른 남성의 불안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이전 시기의 소설에서는 찾기 힘든 것이겠죠. 그래서 70년대 상상된 성적 자유에서 여성은 매우 감미로운 그런 존재로 이제 표상돼요. 그런데 2000년대 현실의 성적 자유에서 여성은 오히려 남성에게 이제 두려운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전체적인 이제 어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분량은 또 많으니까 33페이지, 물론 이제 그 뒤에 뭐 그 영문 초록도 있고, 특히 이제 참고 논문도 있고, 뭐 한 1, 2페이지 그렇게 돼 있어. 그러긴 한데, 그래도 30페이지 정도가 되는 것이 분량이기 때문에 10페이지씩 해도 3차씩. 근데 지금 겨우 2페이지 머릿말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면 상당한 도움이 되고 그럴 겁니다. 하여튼 나는 이렇게 좀 요약해서 건너뛰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머릿말 부분은 뭐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같이. 근대화 이후에 언제 근대화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국가의 불행이죠. 한말, 개화기, 근대, 일제 강점기 때 근대화가 된 거죠.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화의 측면에서, 문명사적 측면에서 서구화된 걸 말해요. 유럽의 그런 문물이 동양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소위 물질 문명의 어떤 그 세례, 물론 이제 근대를 또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천년의 그 가톨릭 중심,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르네상스, 문해부흥이라 하고 하는 게 뭔가 부흥, 새롭게 뭘 그리스 고전 문화를 새롭게 이제 또 그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르네상스, 소위 문해부흥이에요. 그리고 그 문해부흥은 뭡니까? 그 그리스의 중심 사상은 이성 중심이에요. 이성 중심 사상. 그러니까 그 신중심의 그런 그 주술적 세계관으로부터 이성 중심의 인간적 세계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게 소위 근대, 그리고 근대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 수행하면서 이를테면 이제 근대 부르주아지가 소수 왕이라든가 소수의 귀족을 대신해서 이 중산층 계급 부르주아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그래서 개인의 발견, 문학에서는 그걸 개인의 발견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근대화 또는 근대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우리 내부에서 어떤 이런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한말의 어떤 이런 역사적 풍랑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를 뺏겨버리는 상황에서 근대화가 된 어떤 비극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쨌든 근대화 이후에 한국인의 성의식이 급속하게 변화한 거예요. 개방적인 성문화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죠. 가령 현대 미혼 여성의 혼전 성관계율은 점점 증가하고, 대학생들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고, 심지어 청소년들의 경우 성관계 시작 연령이 저령화되고 성관계 경험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청소년들의 경우 성관계 시작 연령이 각주 사본 보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때 뭐 하여튼 그 정도의 첫 성 경험을 초등학교 때로 응답한 비율도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이제 어른 세대, 기성 세대가 보기에는 너무 깜짝 놀라는, 너무 깜짝 놀라긴 해요, 사실은. 자, 어쨌든 한국 사회의 성의식이 점차 자유로워지고 결혼의 의무가 약화된다. 이건 이제 상식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제 왜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가는 이제 다양한 이제 분석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혼율, 독신남녀 비율, 그러니까 비혼 증가, 이제 비혼을 선택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아모르 파티, 뭐 노래도 있잖아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우리의 현 상황이에요. 연애 또는 결혼과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뭐 조금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어떤 내용은 아닌데, 요즘에 TV 드라마 이제 종영 끝났던데, 뭐 부부의 세계인가요? 예, 김희애인가 나왔던, 그게 시청률이 엄청 높게 나왔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일단 불륜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풍토는 자연스럽게, 풍토 그러면 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 어감이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연애의 접근성이 상승해가는 또 다른 풍토의 상황을 초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 시대에 비해서 남녀 간의 어떤 이성 간의 그런 어떤 좀 더 쉽게 어떤 뭐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소설에 미친 영향은 뭘까요? 영향을 끼치겠죠. 당연히 변화하는 성의식, 성문화와 연애관은 작가의 창작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좀 넘어갑시다. 조금 넘어가서 다른 건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굉장히 상당히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이제 이제 또 서론이니까 내가 왜 이 연구를 하느냐가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소설에 반영된 연애관을 비교 분석한 다음에, 그것이 연애관이 성문화의 개방성과 연애의 접근성이 상승해가는 사회적 풍토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고찰, 이제 깊이 있게 살핀다, 이런 얘기죠. 점점 자유로워지는 성의식과 체험하기 쉬워지는 연애가 작가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이 논문은 지난 40년간 연애 소설에 드러난 연애관이 점진적으로 탈낭만적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엇이 흔해지면, 그쵸? 무엇이 흔해지면 그것이 탈신비화되는 것은 당연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연애
뭐 설명 예를 들 필요 없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봅시다. 무엇의 지나친 풍요로움은 필연적으로 그것의 종교적 아우라를 앗아가고, 예, 그것에 대한 냉정한 성찰과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옳은 말이죠. 이해할 수, 공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성의식의 개방으로 연애가 흔해졌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탈낭만화의 경로를 밟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가설을 토대로 지난 40년간 출간된 연애 소설들에 표출된, 재현된 그 말이에요. 연애의 양상을 이제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당대 대표성을 띈 베스트셀러 연애 소설. 뭐 10년, 70년대 상당히 많은 이제 소설이 있었겠죠. 베스트셀러가 있었겠죠. 이제 그 중에 이제 글쓴이가 하나씩 고른 거예요. 자, 그래서 조회일의 겨울 여자, 이문희는 랩터연과 은희경의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90년대 아내가 결혼했다. 이렇게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는 2006년에 76년, 83년, 98년, 2006년에 이렇게 언급한 소설 모두 당대에 보기 드문 성공을 거두면서 독자의 이목을 끌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박현욱의 소설을 제외한 모든 소설이 처음에 초판본 발간되기 전에 신문에 연재됐군요. 그리고 대부분 영화화 된 거예요. 자, 이건 넘어갑시다.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작품들을 좀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 소설들에서 각각의 시대에 어떻게 그 연애관을 반영하고 있는가 굉장히 흥미롭지 않아요? 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보면 넘어가기 전에 또 내가 읽으면서 밑줄 그어놓은 게 있으니까 소설 당대인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은 소설은 다른 어떤 문헌에 비해서 사회의 심성 구조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이제 본 거죠. 이 박수현 선생은 옳은 얘기입니다. 심성 구조. 심성 구조. 참신함은 좋은 소설의 요건으로 거론되는 자질 중 대표적인 것인데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간취하고자 하는 것은 소설의 운명적이고 고전적인 소명이자 소망이더라. 이때 다른 이전과 다른 새로운 무언가는 미세하게 변한 심성 구조다. 심성 구조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연애에 대한 태도의 변화예요. 그렇죠? 마음의 변화. 이것을 이제 심성 구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이제 조혜일의 겨울 여자 봅시다. 아마 그 1차 시간 안에 조혜일의 겨울 여자를 다 설명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보니까 지금 벌써 23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하여튼 뭐 2, 3분 조금 앞부분 설명한 다음에 2차 시, 3차 시 넘어가서 좀 더 요령 있게 압축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겨울 여자 아까 그 국문 초록에서 살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가능하죠. 판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그 어떤 성적 판타지, 남성의 성적 판타지로 얼버무린 소설이 조혜일의 겨울 여자다 이런 얘기죠. 겨울 여자. 자, 76년에 간행되어 보기 드문 대중적 성공을 거둔 조혜일의 겨울 여자는 사랑에 관한 판타지, 사랑에 관한 판타지. 정확하게 말해서 이성에 대한 판타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여주인공 이화는 이제 대학생인데 이화 대개 남성이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기대하는 자질을 빠짐없이 구현하는 여러 남성의 이상형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남성이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기대하는 자질은 여러분 뭔가요? 우리 뭘까요? 자, 이제 뒤에 나오겠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니까 쭉 내려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연구 말고 이제 이 텍스트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선행 연구는 이제 이 겨울 여자 이화가 처녀성과 모성을 겸비한 성처녀로 미화되고 이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객체로서 대상화된다. 객체로서 대상화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적 대상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를 역시 이화가 남성 인물의 판타지를 실현하는 대상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일단 또 볼까요? 남성 판타지의 의미를 70년대적 현실과 연관 짓는 선행 연구는 이화의 위로를 받는 남성들이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제도에서 소외된 70년대가 이제 박정희 군부 쿠데타 유신 정권 폭압적인 그런 시대니까 정치적 억압과 사회 제도에 소외된 도시적 삶의 방식에서 필요해진 힘성을 지닌 군상을 위로하는 그런 어떤 그 소위 성처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좀 웃기죠? 일단 1차 시 우리가 13주차 공부하고 있습니다. 1차 시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